이번에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줌인과 줌아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촬영 당시에는 줌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이후에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카메라가 줌인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영상의 화소수가 높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소수를 낮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최종 푸티지의 사이즈, 최종 시퀀스의 사이즈를 처음 촬영한 사이즈보다 크게 확대한 경우에는 이렇게 줌인을 하게 되면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화소가 깨지겠죠. 픽셀이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처음에 촬영을 할 때 화소수를 높게 촬영을 하고 최종 단계에 내보내는 시퀀스의 사이즈가 처음에 촬영한 사이즈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스케일을 키워도 문제가.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에 가셔서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O를 눌러서 영상 폴더에 우리 그 소스 폴더에 소스 03 폴더에 가시면 챕터 05의 두 번째 섹션 02 폴더에 가시면 줌 아웃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줌 아웃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버전이 달라서 새로운 버전으로 저장할 것인지 묻는 컨버트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그대로 다시 이를 지우고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줌 아웃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시퀀스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줌 아웃과 줌 인의 시퀀스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줌 아웃 시퀀스를 선택하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확인합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스케일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션을 클릭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모션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의 타임코드 옆에서 셀렉트 줌 레벨을 25%로 줄여줍니다. 자, 모션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서 셀렉트 줌 레벨을 줄여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 영상 클립의 사이즈가 지금 현재 시퀀스 사이즈보다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을 얼마든지 줄이고 늘려도 화소수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워낙 원본 촬영 소스가 크니까요. 자, 처음에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사람이 멀어지고 있는데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화면에서 사람의 머리만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뒷모습이 상반신만 보이는 상태에서 점점 전신이 다 보이도록 카메라가 줌 아웃 되는 것처럼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클립의 총 길이는 10초가량 되는데요. 처음 영상이 시작했을 때 뒷모습에서 상반신이 보이는 상태 타임코드가 9프레임일 때 현재 사이즈 그대로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적용하겠습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첫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재생을 해서 클립이 거의 끝나갈 때쯤 10초가 넘어갈 때 10초 9프레임일 때 이 스케일의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스케일의 숫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주게 되면 사이즈가 69가 됩니다. 스케일의 사이즈를 69로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두 번째 키프레임부터는 오토키이기 때문에 수치를 바꿔주게 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타임 인디케이터, 이 미니 타임라인과 현재 타임라인 둘 중에 어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타임 인디케이터, 이 타임 표시자를 움직이다가 위치를 시키고 키프레임이 들어갈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수치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불필요한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제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프레임을 두 개를 넣었을 때 이 두 키프레임 사이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또 수치를 바꿔주게 되면 불필요한 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dd, remove 키프레임 양쪽에 있는 go to previous 키프레임과 go to next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항상 내가 키프레임을 넣은 자리에 가서 수치를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임의로 움직여서 수치를 바꾸게 되면 불필요한 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작업이 꼬이게 됩니다. 자, 키프레임을 두 개를 넣은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의 뷰는 핏으로 맞춰주겠습니다. 화면에서 사람이 멀어질수록 점점 전체 모습이 보이게 카메라도 줌 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게 스케일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줌인 시퀀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줌인 시퀀스를 클릭해 보시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고 카메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점점 이 사람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클립의 길이는 6초 정도입니다. 5초 정도 간격을 두고 키프레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1초 09 1초 정도에 가셔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시키시고 스케일과 포지션 두 개에 모두 키프레임을 넣습니다.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5초 정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5초 정도 이동을 한 후에 이번에는 스케일을 키워 보겠습니다. 스케일 위에 숫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스케일을 139 정도로 확대를 하고 사람의 얼굴의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치의 세로값을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엔터 버튼 눌러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정을 해서 줌인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문법 시간에 리드룸에서 배웠는데요. 리드룸이 뭐였죠? 리드룸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이동을 할 때 화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하려는 방향,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화면의 3분의 2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보기에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3분의 2 정도의 공간이 바로 리드룸인데요. 촬영을 하다 보면 이 리드룸이 부족하게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알고 있는 이론들도 실제로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드룸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한 후에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고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열어볼 프로젝트 파일은 챕터 5의 섹션 03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을 이동을 해서 리드룸을 만들 것인데 지금 같은 이 샘플 영상은 포지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포지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버전 호환성은 덮어쓰기로 같이 저장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소스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시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다리가 촬영이 되었는데 리드룸이 상당히 부족하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촬영된 부분의 전체이기 때문에 이 화면 밖에 여유 공간이 촬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지션만 움직이게 된다면 포지션 위에 마우스를 놓고 포지션을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촬영장의 앞부분을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도 함께 키워줘야지 스케일을 함께 키워서 포지션을 이동을 해줘야지 리드룸이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화소도 깨지고 그리고 리드룸은 확보가 되었으나 너무 많이 줌인을 해서 너무 확대를 해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화면의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기보다는 재촬영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해서 리드룸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에 가셔서 셀렉트 줌 레벨을 25%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스케일을 스케일을 최소한 키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포지션과 스케일을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 화면의 왼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겠다고 했을 때 아니면 화면 밖에서 들어와도 되겠죠. 화면의 밖에서 들어왔을 때 스케일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하는지 최소한 키우려면 몇으로 잡아야 하는지 자 이렇게 화면에 걸치게 했을 경우에 화면에 걸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화면에 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붙지 않도록 조금 위치를 앞으로 당겨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다가 걷기 때문에 클립의 앞부분을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가셔서 클립의 앞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 나온 상태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걷는 부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걸어서 화면 밖으로 나가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시키고 포지션과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화면 밖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포지션에 가셔서 포지션의 가로값의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화면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포지션에 키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2군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생을 해서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네, 키프레임을 간격을 이렇게 넓게 했을 경우에는 리드룸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고 화면 밖으로 빠져나간다기보다는 화면의 오른쪽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을 2개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첫 번째 키프레임인 스케일과 포지션에 들어간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걸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빠르게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11초 1프레임에서 13초 2프레임으로 2초가량 되는데 조금 더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12초에서 13초까지 이렇게 걸어오다가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리드룸을 만들고 그리고 화면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처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이제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촬영을 하기 전에 기획안과 스토리보드에서 미리 장면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촬영한 후에 편집은 보완을 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